계속 진행이 되는데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뭐 처음에부터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막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그만큼 간절하게 궁금하고 이해하고 싶어서 읽고 쓰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많이 읽고 글도 너무 잘 써요. 근데 처음에 이분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슬픔을 경험하면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맨 첫 챕터는 엄마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제목이 엄마 다음 생에 내 딸로 태어나예요. 딸들은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돼요.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은 갖게 되는데, 아빠가 29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 기자님은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커서야 알게 돼요. 아빠가 자살을 했다는 거를. 네. 그리고 엄마는 혼자서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딸들도 그렇고 아들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까 싶은데, 엄마가 마음에 안 들 때, 두 분도 아버지나 엄마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었죠.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는 다른 집에 태어났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냥 현재도 별로 아버지를 안 친해서 되게 안 친하더라고요.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되게 소목소목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아들들이 아버지와 친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렇죠. 아들들은 좀 지금은 좀 친하게- 달라요. 네, 지금 젊은 그 아버지들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아버지하고 아들들은 거의 한 말이 없었고, 네.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추상적으로는 생각해봤지만 부모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글쎄 그런 생각은 그래요. 안 그거 해요. 너무 불순한 생각 아니에요? 아니 인간의 상상력에 그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죠. 그거는 그러고.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슬픔과 고통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멋있다. 지금 잠깐 멋있었어요. 그치? 그런가요? 1초 동안. 네. 이거 한 번 더 할까? 여기 이분은, 이제 장희로 기자님은 엄마를 발명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고통에 힘들어하고 막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성장하면서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엄마 말고 조금 더 단단한 엄마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발견이 아니고 발명? 발명. 멋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어디서 찾았냐면 김애란의 소설에서 찾아요. 아, 달려라 아비나 칼자국 같은 데 나오는 엄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달려라 아비 뭐 이런 이게 인용이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인용이 돼 있냐면, 엄마는 농담으로 나를 키웠다. 엄마가 나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자신을 연민하지 않는 법이었다. 이런 단단한 엄마가 이 사람도 갖고 싶었던 거죠, 저자도. 유머로 극복하는 게, 고통 유머로 극복하는 거 요즘에 제 굉장히 연습 중인데, 엄청난 내공과 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엄마가 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부족한 거,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부족한 게 유머인 것 같아요. 생선도 저한테 엄마는 유머 부족하다고 저한테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유머를 갖기 위해서 타고난 것도 있지만, 제가 어떤 되게 힘든 일을 근간에 겪으면서 이 일을 잘 헤쳐나가려면 웃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웃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유머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시간이 근데 우리 엄마들한테 과연 여유가 있었을까? 너무 혼자 되신 어머니가, 20대 혼자 된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면서 그런 여유가 없어서 엄마가 유머가 없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전에 어린 나이에 나는 우리 엄마가 좀 유머도 있고 강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소설 속에 찾고 중간중간 보면 이제 회사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이 작가님이야말로 굉장히 강단이 있는데, 이 자기 일상 이야기를 이런 책 구절들을 통해서 풀어내는데요. 하나는 이 분이 다니는 게 이제 시사지잖아요. 시사지에 들어갔는데 너무 이분이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어디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으로 돈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시사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소개서에도 그렇게 써요. 제가 그동안 구독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를 입사시켜 주시면 받는 돈으로 구독료를 내겠습니다라고 적었대요. 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됐고 붙은 거예요. 독창적이네요. 자기소개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회사가. 돈은 많이 못 주지만 우리가 너희에게 좋은 근로 환경을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도 10시예요. 근데 못 가겠는 거예요, 본인이. 10시 너무 힘들다고 회사에다가 대놓고 나 10시에 못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배포 있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통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알았어. 선배가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10시에 출근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얘기들도 있고 네. 제가 이 작가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직시하는 거죠. 네, 회사에서 나 10시 못 힘드니까 좀 더 늦게 나오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좀 어려운데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나러 가기 전날 밤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들을.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네. 만나서 어머니 제가 선택한 가족은 이 남자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선 넘지 마시라는 얘기를 멋진데요. 되게 멋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저는 무례한 가족보다는 예의 있는 남을 원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책에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잘 넘어가는데 그 시간들이 되게 긴장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머님이 살짝 선을 넘으셨어요. 그래서 너 거기 눈물점이 있는데 그걸 빼는 게 좋지 않겠니? 옛날 어르신들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죠. 그래서 이 작가님이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머님 제목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사과하세요. 라고 했대요. 네. 보통은 이제 사과하세요까지는 못 가거든요. 그렇죠. 저도 강단이 있는 편인데 그런 말을 못 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연습해요. 사과하세요 이런 말을.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못하는데. 그래서 사과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날 드신 걸 다 토하셨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대신 첫날 트레이닝을 아주 확실하게 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사이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왜냐면 이제 진심이 받아들여지니까요.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남들이 볼 때는 넘어간 거 아니야 라는 선을 넘어주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야지 또 세상이 바뀌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거는 맞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특수한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서까지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회가 남의 외모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거든요. 맞아요. 심지어는 뭐 누구 닮았다부터 시작해서 그 살이 좀 이렇게 있는 사람과 마른 사람을 그 TV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에서 사용하는 방식부터 과거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폭력적인 게 보이니까. 보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누군가 좀 나서서 그거 실례입니다. 당신 나한테 사과해야 돼요. 라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많이 해야 돼요. 조심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솔직함. 솔직할 수 있는 용기 앞에 우리는 항상 어떤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을 넘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만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본인은 자기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라는 대신 생존자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생존자로 다시 위치시킬 때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또 나름 이렇게 무거운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요. 되게 잘 쓰셨어요. 재밌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혜란 작가의 추천의 말이 있는데 김혜란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사실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안다고 착각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그걸 한 번 더 보게 하고 한 번 더 읽게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면서도 계속 발화하는 작가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막 식상해 그만해 뭐 많이 들었어 이렇게 해서 덮어버리는 많은 얘기들이 네.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그어진 선을 한 발이라도 넘어가 본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의 슬픔을 방문하는 시간들이 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천해 봅니다.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치유되고 또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군가와의 어떤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 위로를 받는 그것이 바로 슬픔의 방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뭐 똑같은 사랑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얼마나 뛰어나게 보여주느냐, 또 아니면 그냥 전형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완성도가 달라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장희로 작가의 슬픔의 방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든 힘이 있는 책이다. 오늘 진짜 멋있으시다. 그치? 무슨 일일까요? 김혜란 작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추천사를 이 책의 마지막 소개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생선 작가님의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제가 준비한 책은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주제를 정해서 책을 골라오잖아요. 네. 이번에는 정현주 작가님이 주제를 정하셨는데 거기에 붙일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쓴 책이어서 기자가 쓴 책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그랬어요. 네? 지난달에 제가 그랬어요. 예, 그, 정겨운 책 갖고 와가지고. 예, 제가 요즘에 소설보다는 이런 네. 인문학 책을 좋아하는데 뭔가 인문학 책을 읽으면 내가 꿈틀거리는 걸 느껴요. 아, 내가 머리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회색 세포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네. 그래서 골라온 책은 둠, 재앙의 정치학이라는 아주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두께도 거의 한 500페이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재밌어요. 네. 닐 퍼거슨이라고 해서 영국의 기자 겸 이제 교수님이 쓴 책인데 네. 이 책은 간단히 얘기해서 인류 시작부터 인류 역사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인류가 겪은 재앙이라든가 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다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 중에서는 뭐 전염병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홍역부터 최근에 있었던 코비드 바이러스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인류가 어떤 나라만 겪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재앙들을 다 분석해요. 어떻게 이게 전염됐고 어떻게 치료가 됐고 사망자는 어떻고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다 이제 분석한 책인데 이걸 그래서 패턴으로 만들어가지고 인류 재앙이 나타났을 때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과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통계를 만드는 거네요. 네. 재앙의 통계. 네. 사람들이 어떤 행동 매뉴얼 같은 것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볼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상 이제 제일 크게 다뤄졌던 그런 전염병 같은 경우는 홍역도 있고, 흑사병, 뭐 천연두, 에이즈, 사스, 스페인 독감, 아시안 독감, 장티푸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병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병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후가 있어요. 징후가 있다. 예, 그 징후들을 이제 이 책에서 밝히는데 대부분 인류가 대규모로 움직여요. 이동을 해요. 그렇겠죠. 네, 네. 전염병이라는 게 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성이 되니까. 대부분 이제 뭐 초기 때는 인류 역사 초기 때는 이제 뭐 농업 혁명이라든가 산업 혁명에서 움직이고 아니면 대규모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발하면 인류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동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이라든가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놀라운 거는 저는 인간이 되게 뭔가 좀 더 차원이 높고 좀 더 발달되고 체계적인 그런 종족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몰라요. 사람들이 이 병이 왜 시작됐는지. 물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랬겠죠. 심지어 이제 지나고 나면 잘 안 찾아봐요 또. 네. 그리고 뭐였는지. 인류가 최초로 대비를 했던 제대로 대비를 한 게 이 많은 역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비드 바이러스가 유일하대요. 이번에 그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전까지는 뭐 격리라든가 동선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이제 현대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거죠. 원인조차도 이제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왜 이 전염병이 시작됐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네. 그런데 이제 역학이라고 하죠.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하는데, 그게 유일하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처음으로 인류가 시도한 과학적하고 의학적인 성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며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여기서도 정확하게 이게 코비드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언급하는데 네. 좀 미묘하게 피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니고 또 확인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경제학이라든가 통계적으로 분석한 책은 제가 또 처음 보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소설책을 많이 읽다가 인문학 책을 읽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조금 부분이긴 합니다만 총균수에서 조금 나오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여기 총균세도 좀 나와요. 네. 그래서 하는데 그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전문적이고 전문적이에요. 여기는 균에 대해서 많이 다뤘으니까 책은.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치명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전염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네. 흑사병. 패스트. 네, 맞아요. 되게 실망한 얼굴로. 흑사병이 패스트인 건 아세요? 알죠. 아,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흑사병하고 패스트가 다른 줄 알고 막 했었는데 그 박테리아하고 균 다른 줄 아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크고 치명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제일 컸던 건 현대 이제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컸던 건 스페인 독감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스페인 독감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발생지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샌프란시스코 독감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당시 어떤 정치적인 그 영향력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번에 왜 그 지역명을 쓰지 말고 이제 코비드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인데 특히 뭐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천연두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극복한 병이잖아요. 그렇죠. 천연두가 사실은 이제 발생하면서 이집트하고 잉카, 아지텍 문명을 멸망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그 영향력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신대륙 개척하러 들어가면서 이제 가지고 들어간 병들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 스페인 이제 군인들 한 200명이 원정을 갔대요. 근데 200명이 두 잉카와 아지텍 문명을 박살낸 거죠. 없애버린 거죠. 근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 코비드 때도 왜 공항들 이렇게 검색 강화했지만 네. 그 방역망에서 뚫린 몇몇이 결국은 이제 또 전체를 감염시키는 일들이 네,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챕터를 슈퍼 전파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도표로 그려서 어떻게 이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줘요. 코비드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네. 엄청 흥미로운 책인데 특히 이 책이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런 책들 좀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많이 나오고. 근데 좋은 책이 뭐냐면 되게 쉽게 썼어요. 그냥 번역이 잘 됐어. 제가 요즘에 인문학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네. 번역을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렇죠. 이 번역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특히 전문 번역가들이 번역한 책이 있고 전문 번역가이기보다는 그 분야에 전공한 사람들이 한 책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제 감수를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것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번역한 게 더 좋더라고요. 그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니야, 더 쉬워. 더 쉬워요. 그래서 그렇진 않던데. 개인적인 의견. KBS의 네, 의견 아닙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제가 둔 재앙의 정치학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700페이지네요. 엄청나군요. 근데 금방 읽어요. 또 가름새가 끝에 있네요. 네. 끝까지 읽었나 봐요. 아, 저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이 끝까지 읽는 책을 거의 못 봤잖아요. 우리가. 이 집에 책 많은 분들 계신데 이 책 빼서 이렇게 보면요. 앞에만 읽었죠. 손때 묻은 부분이 앞에만 있는 책들이 되게 많아. 우리 어릴 때 수학의 정석처럼. 수학의 정석처럼. 예. 아니면 저 무슨 영문법이고 이제 명사 대명사에서 끝나듯. 야, 근데 생선 작가 지구력이 많이 늘어. 700페이지 책을 완독할 정도면. 아, 제가 요즘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글을 써야 되는데 글 쓰는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 자세가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글을 쓰기가 좀 어려워서 저도 경험상 그럴 때는 남의 책 읽는 게 제일 좋아요. 내 네, 글잘 그냥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선 작가의 둠, 재앙의 정치학. 이건 한번 좀 또 의미가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우리가 코비드를 겪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기억들이 망각으로 사라지기 전에 한 번쯤 그 다음 재앙에 대한 대비의 목적으로라도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중고 책방을 갔다 왔거든요. 뭐지 온라인 서점에서 하는 중고 책방을 갔다 왔는데 딱 봤는데 새로 나온 책들을 봤는데 이 팬데믹 시대에 관련된 바이러스에 관련된 책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이제 읽었다가 지금 지나가니까 다시 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고 책방에. 저는 그래서 그 책을 너무 흥미롭게 해서 막 사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 뒤늦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정현주 작가님과 생선 작가님의